자, 이 과목 빅데이터 탐색 파트 3장 마지막 통계기법에 의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마지막 1시간 남았네요. 1시간까지 여러분 최선을 다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해당되는 2과목과 3과목 출제 포인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의 통계기법에 의해는 우리 시험에서 난이도 있는 파트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에게 가장 어려운 파트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그동안에 출제됐던 기출문제 기반을 통해서 해당되는 포인트별로 요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첫 번째는 데이터 요약 포인트입니다. 우리 작년에 빅본기 필기는 그닥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오프라인 특정 기업 강의를 했는데 평상시보다 합격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학습하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강의할 때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냥 제 생각이 아니라 실제 오프라인 강의에서 그런 형태로 하니까 합격률이 생각보다는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형태로 필기 준비하시면 되겠고, 실기는 빨리 여러분이 필기 시험 보시고 나서 어느 정도 합격했다는 그런 기분으로 바로 실기로 전환하실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해당되는 코딩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일상화되어 있다라면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처음 접해 보시는 분은 아직까지 여러분이 파이썬 입장에서 파이썬이나 R 입장에서 데이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일반적 인간 관점에서 데이터를 바라보기 때문에 접근하는 방식에 약간 변동이 필요하게 되고 그런 연습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실기 파트도 어느 정도 문제가 형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다양한 문제, 기회가 되면 아마 실기도 필기처럼 이런 특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한편 생각이 듭니다. 자,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 요약 파트에서는 모스 통계와 비모스 통계의 차이점이 출제화될 수가 있고 앞에서 비대칭도라 할 수 있는 외도와 관련된 개념이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모스 통계는 후반부에서 한 번 더 등장해요. 3과목 후반부에서. 그래서 오히려 그쪽 파트에서 출제 가중치가 높습니다. 검정력은 특정 분포임을 가정하는 모스 통계가 훨씬 높죠. 비모스보다. 자, 표본 추출 여러분 체크하도록 합니다. 반드시 출제가 되죠. 표본 추출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되고 확률적 표본 추출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층하, 계층, 군집, 그 다음에 무작위가 있죠. 이 4가지 개념 중에 층하가 출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계통도 출제가 되죠. 제가 따로 뒤에 교육 자료가 없던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겠고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여러분이 놓치시면 절대 안 되는 문제들입니다. 척도에는 종류가 4가지가 있죠. 명목과 우리 서열, 구간, 비율 척도가 있습니다. 이 4가지 정의를 내리는 문제가 우리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반드시 출제된다 했습니다. 반드시. 척도를 물어보든 표본 추출을 물어보든 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출제가 되고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유형입니다. 자, 요약해 보도록 하죠. 자, 우리 시험 문제 여러분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확률 이론 파트에서는 조건부 확률 또는 베이지안 정리에서 무조건 한 문항이 나옵니다. 계산 문제로 출제될 수도 있고 이론을 물어볼 수도 출제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짝은 1, 2번에서요. 세 번째, 우리 확률 분포에는 이산 확률 분포와 연속 확률 분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분포를 왜 학습해야 하는지 이유를 아셔야 돼요. 만약에 이 앞에 교차로가 있는데 교차로에서 30분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내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그럼 1시간 또는 2시간마다 어느 정도의 사건이 일어날까? 이 확률 값을 알고 싶어요.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이산 확률 분포는 특정 현실 세계에 맞는 분포가 있어요. 제가 좀 전에 드렸던 분포는 포화성 분포와 같습니다. 그럼 나는 포화성 분포를 이용해서 특정 관측지의 확률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럼 여러분은 어떤 관점에 접근해야 된다?
베르니 분포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항 분포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포화성 분포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초기화 분포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 상황을 특징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읽으면 안 되고 베르니 분포라는 건 뭐다? 앞면, 뒷면, 배타적인 사건이 있는 분포를 베르니 분포라 하고 그걸 n번 해서 성공할 확률 분포를 이항 분포라고 한다. 즉 베르니와 이항 분포의 차이점, 이항 분포와 포화성 분포의 차이점, 이렇게 분포 간의 차이점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그렇게 문제화 될 겁니다. 연속 확률 분포도 마찬가지예요. 카이제곱 분포와 F 분포가 있는데 F 분포는 두 집단의 분산이 동일한지 확인할 때 쓰는 분포이고 카이제곱 분포라는 것은 범주형 자료 분석할 때도 쓰이지만 특정 한 집단의 분산 추정할 때도 사용하는 것이 카이제곱 분포입니다. T 분포와 G 분포는 제가 아까 우리 4과목 할 때 한 집단의 두 집단의 평균 차이 검정할 때 모 표준 편차를 알고 있을 경우, 알지 못할 경우에도 이용이 되지만 서로 간에 특징점이 있습니다. 어떨 땐 G, 어떨 땐 T. 이렇게 특징별로 구분하는 것이 여러분이 접근 방법입니다. 막연하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얘는 어떤 상황일 때 뭐와 달라 이렇게 딱 집어서 접근하시면 여러분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확률 변수의 기대값 이번 차시에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어떤 것들이 출제가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확률 이론에서는요. 독립법칙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요 수식이 성립해도 독립이고요. 아래 수식, 각각의 확률의 곱으로 표현할 때 이 수식이 성립하면 교집합의 확률에 이 수식이 성립하면 A와 B는 독립이라 합니다. 즉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죠. 조건부 확률로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A 조건부 B의 확률은 B와 같을 때를 우리는 독립이라 합니다. 왜? A가 일어났든 일어나지 않았든 간에 B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요 수식을 첫 번째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 통계기법의 3장은 내용을 넓히기보다는 제가 여러분한테는 포인트별 줄여주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1사 과목을 돌려낼 수가 있고 이 과목에서 1장과 2장을 여러분이 좀 더 정밀하게 해갈 수가 있는 것이죠. 3장의 통계기법의 이해를 범위를 넓히기 시작하면 양이 엄청 넓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 베이지안 정리. 베이지 정리는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됩니다. 자, 요 수식만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보시면 여기 어떤 게 있냐? 우리 베이지안 정리는요. 2과목과 3과목에 포진해 있습니다. 2과목에서는 확률 이론에서 베이지안 정리가 등장하는 반면에 3과목에서는 분석 기법 중에서 나이브 베이지 분류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베이지안 정리를 피해갈 수 없어요. 왜? 2과목 아니면 3과목에서 연관돼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자, 우리 조건부 확률 이렇게 교재처럼 쓸 수가 있죠. 다시 풀어쓰게 되면 위에 교집합의 확률을 위에 나와 있는 교육자료에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수식을 이해하거나 계산 문제로 주어졌을 때 출제화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수식과 계산 문제를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좀 더 부연해 설명드리면요. 우리는 L1이 사전 확률입니다. 미리 알고 있어요. 그 옆에 있는 것을 우도라고 합니다. 업데이트되는 확률이에요. 분모를 증거 확률이라고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이 사전 확률과 우도를 통해서 사후 확률을 예측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베이지안 정리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아마 여러분 교재 3과목에 보시면 나이브 베이즈 분류 모형에서 좀 더 쉽게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걸 통해서
요 수식을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이번 차시에 포인트 하나 찍어드리면 확률 변수의 기대값의 성질과 분산의 성질이 출제화될 수가 있습니다. 기출문제도 있고요. 기대값의 성질 A는 상수입니다. 그죠? 자, 서로 기대값과 분산의 성질이 다르죠. 특히 X, Y가 독립일 때와 종석일 때 분산의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여러분 꼭 예상되는 포인트예요. 자, 요 값이 숫자로 주어지게 되겠죠. 2분의 x 더하기 3분의 1 y 이거의 기대값을 구하라. 또는 분산을 구하라. 형태가 출제될 가능성이 이번 차시에 아주 높습니다. 자, 다음은 표본부의 중심극한 정리입니다. 메모하도록 해요. 중심극한 정리란 내용을 먼저 이해하기 앞서서 메모하도록 해요. 중심극한 정리는 표본의 평균에 관련된 이론입니다. 분산에 관련된 이론도 아니고 평균, 표본의 평균에 대한 이론이에요. 두 번째, 중심극한 정리는 모집단이 정규 분포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표본 크기만 크면 되니까, 그죠? 만약에 오답 보기에서 중심극한 정리에 대한 설명은 좀 올바르지 않은 것은 표본 평균의 이론이 아니고 딴 이론이다. 오답 보기고 모집단이 정규 분포에 된다. 이것도 오답입니다. 이 두 가지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바람직한 통계적 추정량의 결정 기준이 있고 점 추정의 정의가 있어요. 자, 추정량이라는 것을 메모하도록 해요. 함수입니다. 함수. 평균도 함수죠. 그죠? 추정치는 평균을 통해서 실제 얻어지는 값을 추정치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책에는 바람직한 추정량 4가지가 있습니다. 뭐 불편성, 효율성, 일치성, 뭐 그런 용어 등이 있어요. 특히 불편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구간 추정 보도록 할게요. 자, 구간 추정은 뭐냐면,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 예상되는 문항입니다. 신뢰 수준 95%라는 의미는요, 우리 비율, 빈도의 개념입니다. 확률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모평균의 모수는 한계예요. 정해져 있습니다. 확률은요, 계속 바뀌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신뢰 수준 95%라는 것은 100번 구간 추정을 했는데 95번이 모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확률이라는 단어 쓰이면 오답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는 계산 문제가 나와요. 바로 이 문항입니다. 우리 모평균의 신뢰 구간을 구하는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지통계량 값과 표준 오차값을 이용해서 점 추정이라 할 수 있는 표본 평균 좌우의 변동폭을 구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겠죠. 제가 예상컨대 1.96 같은 것들 이거 계산 소수점 두 자리니까 2.0으로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1.96으로 나올 수 1.9로 출제가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예상해야 될 것은 이렇게 모평균의 신뢰 구간을 구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구나라고 예상하고 갑니다. 수식만 알고 있으면 산수 문제죠. 그죠? 이런 문제는 절대 틀리지 않도록 해요. 여러분한테 3장을 범위를 확장시키는 것보다 출제 유형별로만 정리를 해서 그 관련된 개념만 정리하고 가도록 합니다. 가설검정 무조건 한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가설검정 오류가 출제가 되죠. 보시면 제1종 오류와 2종 오류를 이런 형태로 출제화시킬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제1종 오류, 제2종 오류, 검정력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 제1종 오류 알파, 제2종 오류 베타는 서로 부의 관계잖아요. 하나가 증가하면 하나는 감소하는 관계죠. 따라서 우리는 알파가 더 위험하기 때문에 걔를 유의수준으로 고정해 놓고 가설 검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 자, 이 파트는 아까 검정 통계량 파트하고 같죠. 그죠? 특정 모평균의 가설 검정, 모분산을 모르는 경우에 T분포를 이용한다는 부분입니다. 또한 우리 오해 문제 보도록 해요. 이 문항이 중요합니다. 우리 가설 검정을 할 때 귀무가설과 대립가설로 구분하게 되죠. 여러분 보고 실기에서 대립가설, 귀무가설을 설정하라는 출제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문항을 보고 대립가설이 뭔지 금방 알 수가 있죠. 대립가설은 분석자가 주장하는 것이잖아요. 뭐라고 나와 있나요? 체중이 감소하는지. 따라서 한 방향에 있는 거예요. 크다, 작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강력이 하나만 존재할 때를 단측 검정이라고 하게 되죠. 여기는 다이어트 약이잖아요. 동일한 집단의 전후를 물어보기 때문에 대응 모평균 차이에 대한 단측 검정이라고 해석합니다. 앞에는 숫자로 나왔고 이거는 개념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하면 해당되는 이 과목의 3장으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과목의 특성 보도록 할게요. 이 과목이 약간 이론적 파트가 다수 배치가 되어 있다면 오히려 3과목은 특정 분석 기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목보다는 3과목이 여러분이 학습하기가 편해요. 왜냐하면 물론 회귀 분석이 어렵죠. 하지만 회귀 분석의 출제 포인트는요. 회귀 분석에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검증하는지 기준이 정해져 있고 회귀 분석만 포인트가 많을 뿐이지 그 밑에 있는 로리스틱, 의사결정 나무, 앙상블, 서포트 팩터는 딱딱 두 문장으로 여기에서만 출제된다라는 출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정리하실 때는 오히려 2과목 3장이 제일 어렵게 느껴지게 되고 3과목은 약간 조금 편하게 다가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파트에서는 뭐냐면 우리 시험 문제에서 만의 특성입니다. 분산 분석은 제가 회귀 분석 파트에서 한 번 더 언급이 되는데 회귀 분석에서 분산 분석표를 주어지게 되고 그 특정 값을 채워주는 출제 문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분산 분석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의미하게 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검정 통계량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검정 통계량이란 값은요. 집단 내 분산, 분모고 집단 간 분산이에요. 검정 통계량이 크면 클수록 각 집단의 평균 차이가 있다는 유의미하다는 걸 의미하게 되죠. 자, 여기 선에서만 분산 분석을 끊도록 합니다. 우리 시험에서요. 나중에 실기 파트에서는 이게 3유형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이 파트에서는 5번이 중요해요. 자, 다별량 분산 분석 정의, 공분산 분석 정의, 주성분 분석은 앞에서 언급을 했고 공분산 분석은 어떨 때 쓰는지, 다별량 분산 분석은 어떨 때 쓰는지 그 기법을 정의 내리는 게 출제 포인트입니다. 자, 여기 사례가 주어져 있어요. 사례를 통해서 해당되는 기법을 이해하도록 합니다. 바로 분산 분석의 확장 기법들이죠. 그죠? 요즘 들어서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됩니다. 물론 지도와 군집 분석도 의미가 갖고 있지만 이 포인트에서는 제가 예상컨대 공분산 분석이 출제되거나 다별량 분산 분석이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공분산 분석 시간 없지만 요약하죠. 독립변수가 범주형 자료예요. 종속변수가 연속형 자료입니다. 중간에 연속형 변수가 더 있어요. 이걸 공별량이라 하는데 공별량이 종속변수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제거하고 순수하게 독립과 종속변수의 관계를 파악해 보는 게 공분산 분석이라 할 수가 있겠죠. 중요한 건 각각의 변수예요. 독립변수 범주, 종속 연속, 공별량도 연속입니다. 이런 관계를 파악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법의 정의를 물어봐요. 제가 조금 난이도를 올리면 사례를 주어지게 되고 이와 같은 분석 기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라고 출제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분석 모형의 정의 보도록 할게요. 하이퍼 파라미터는 제가 아까 4과목 할 때 말씀드렸죠. 과수적합, 과대적합도 중요하죠. 자, 우리는 과대적합이 되지 않도록 뭘 조정해야 되나요? 편향과 분산을 조정해야 되죠. 그죠? 자, 이와 같은 문항을 보도록 합니다. 자, 해당되는 자, 이해 문제 보도록 할게요.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자, 데이터 분석 모형의 과대적합을 방지하려면 분산은 높이고 편향은 낮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죠. 자, 과대적합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분산을 낮추고 편향을 조절해야지만 일반화의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과대적합의 정의 문제. 자, 분석 모형의 구축차 순서를 물어보게 됩니다. 자, 출제 포인트별로 딱 찍어서 갈게요. 우리 계속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순서, 요건 정의와 모델링, 검증 및 테스트, 적용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또한 모델링에서 세로의 순서를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유의하도록 합니다. 출제 유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다음 중 분석 모형 절차 중에서 모델링의 프로세스 순서로 올바른 것은 모델링 마트 설계 및 구축, 밑에 순서, 우리 시험 문제 출제가 됩니다. 자, 데이터 분할, 우리 교차 검증 파트예요. 우리 해당되는 4과목에서 등장했죠. 우리 시험 문제에서 홀드, 아웃, K, 폴드, 부스텝 이 세 개 중에 무조건 하나는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걸 왜 알아야 되냐면 나중에 실기할 때 얘가 쓰여요. 특히 K, 폴드가 쓰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유형을 구분하셔야만 합니다. 자, 회귀 분석 파트 가도록 할게요. 회귀 분석 파트. 자, 회귀 분석에서는 인공신경망이랑 확인해야 할 포인트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회귀 분석이 요즘 들어서 그 출제하는 사람이 동일한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에 다른 검정 ADP나 ADSP도 마찬가지인데 과거에는 회귀 분석이 출제 가능치가 높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최근 1, 2년 사이에 회귀 분석이 최소 2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6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회귀 분석의 가정 조건들, 그 다음에 회귀 분석 해석하는 방법, 바로 회귀 모형과 개별 회귀 개수에 관련된 부분이죠. 회귀 모형은 F 통계량을 이용하고 개별 회귀 개수의 유의성은 T 통계량을 이용합니다. 잔차 분석이요. 해당되는 적합성 검토를 하게 되는데 그림을 통해서 잔차 분석 만족하는지, 등분산성, 독립성, 기타 등등을 확인해 볼 수 있죠. 다중공성성이라는 건 뭐냐면 독립변수 간의 상관계수가 높을 때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이죠. 다중공속성 진단 방법, 해결 방안. 6번째는 아까 2과목에 등장했던 변선택의 연장선이에요. 따라서 변선택 방법은 2과목에서 출제, 3과목에서 출제 동시에 가능합니다. 자, 여기에서 회귀 분석은 출제가 됩니다. 제가 예상컨대 자, 요 문항은 제가 PT 만들다가 4과목에 있던 것들이 여기에 옮겨온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문항이 예상되는 문항입니다. 모형평가 지표에서요. 회귀 모형평가 지표할 때 AIC랑 BIC가 나와요. 물론 제가 교재에서 언급을 안 했지만 그런데 이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적합한 평가 지표예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이 AIC와 BIC의 차이점을 물어보는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보시면 수식을 볼게요. AIC하고 BIC가 있잖아요. 둘 중에 정규와 선형 회귀처럼 페널티를 주는 방식은 맞는데 여기 BIC에 보시면 얘는 K는 독립변수의 수예요. 뒤에 거는 볼 필요도 없는데 N은 표본의 관측치의 수입니다. 따라서 페널티를 주는 방식이 BIC가 더 페널티를 주는 방식이에요. 페널티를 준다는 건 뭐냐면 모양을 단순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정규와 선형 회귀할 때도 과도하게 페널티를 주면 회귀 개수를 0으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형을 단순화시키는 것이죠. 구분하도록 합니다. AIC, BIC 물론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적합한 평가 지표이지만 BIC가 더 모형을 단순하게 만드는 거고 페널티를 훨씬 과도하게 주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면 이 문제는 다 풀려요. 같은 비율이 오답이고요. 가중치를 주는 게 아니에요. 페널티를 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즘 들어서 이런 AIC와 BIC의 차이점을 물어보는 문제가 계속적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8번 문항. 이런 문항이 출제가 될 거예요, 이번에. 이게 회귀 분석의 분산 분석표입니다. 그래서 빈칸을 만들어 놓고 안에 가로 빈칸 채우기 문제가 등장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해설을 보시면 제가 자세히 달아놨습니다. 어떻게 1번과 3번, 2번과 4번 값을 찾는지 설명을 잘 해놨고 이런 유형의 문제가 이번 예상되는 문항입니다.
제가 드리는 거에 적중하면 저는 기분이 좋은데 자,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부연 설명드리도록 합니다. 시간이 없지만 합계라는 건 뭐예요? 합계라는 건 우리 실제 종속 변수의 값과 평균 값의 변동성을 의미해요. 회귀는요, 실제 값과 예상 값의 변동성을 의미하고요. 잔차는요, 실제 값과 예측값, 설명할 수 없는 변동성을 의미하게 되죠. 분산 분석표로 할 수도 있고 회귀 분석으로 돌려서 분석할 수도 있어요. 결과는 같아요. 그런데 데이터 변동성을 이런 분산 분석표를 통해서 훨씬 더 이해하기가 편하죠. F값은 뭐에 비해요? 분모가 잔차의 변동성이고 분자가 회귀의 변동성이에요. F가 크다는 건 뭐죠? 회귀로 설명할 수 있는 변동성이 크다는 거죠. 그거는 기울기가 점점 어떨까요? 0에서 멀어지게 되고 관측치랑 가까워져 가요. 따라서 회귀 모형에 유의하려면 F 통계량이 커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개념 등이 여기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배경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딱 찍습니다. 자, 로리스틱은요, 일반 회귀 분석이 차이점하고 물어봐요. 로리스틱 분석은 반응 변수가 이진 데이터인 거죠. 그래서 정기 분포 가정하지 않아요. 이항 분포예요. 또한 로리스틱 회귀 분석은 곡선으로 되어 있어요. 회귀 분석처럼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 없어요. 어떤 변환을 해줘야 돼요? 종속 변수에 로짓 변환을 해줘야 돼요. 로짓 변환이라는 것은 우리 말 그대로 뒤에 나오겠지만 오즈와 우즈 변화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직관적으로 회귀에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런 로리스틱 회귀 모형 알고 있는 게 중요하고 판별 분석과 선형 회귀 분석 차이점도 구분하셔야만 합니다. 자, 요게 나중에 한번 더 언급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로리스틱 회귀 분석은 일반 회귀 분석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출제화시키게 됩니다. 자, 여기 로리스틱 회귀 분석부터 의사결정 나무는 제가 출제 키워드별로만 정리하는 게 출제가 됩니다. 그 외에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로리스틱 회귀 분석부터 해당되는 의사결정 나무 출제 키워드별로 정리하면 됩니다. 자, 의사결정 나무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6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의사결정 나무를 탐욕적 알고리즘 재기적 분할이라고 하게 됩니다. 얘가 나중에 군집 분석의 K민지랑 비슷해요. 탐욕적이라는 건 뭐냐면 최적으로 적합한 노드를 찾는 게 아니에요. 그때 딱딱 자기한테 내려온 한 노드에 최적화시키는 그런 것을 찾게 되는 게 의사결정 나무이고 그래서 탐욕적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겁니다. 재기적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한 마디에서 두 개로 쪼개지는 걸 재기적 분할이라고 해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의사결정 나무입니다. 그죠? 그래서 의사결정 나무는 순수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재기적 분할을 해요. 그래서 순수도가 증가한다. 근데 의사결정 나무는 순수도 측정 지표가 없어요. 뭐만 있나요? 불순도 측정 지표가 있어요. 불순도 측정 지표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재기적 분할을 하게 되는 거고 불순도 측정 지표가 우리 세 가지가 있죠. 카이 제곱 통계량과 지니 지수, 엔트로피 지수가 시험 출제 포인트입니다. 또한 의사결정 나무에 카트 알고리즘이 있어요. 요거에 대한 개념 문제. 의사결정 나무에 장단점이 있는데 의사결정 나무는 비모수적 모형이고 한 노드에서 두 개로 쪼개져서 분할하기 때문에 어떤 두 독립 변수가 결합해서 발생하는 이런 교요작용을 분석하기가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하다가 밤샐 것 같아서요. 자, 8번 문장 보도록 할게요. 시험 출제 이후 이렇게 의사결정남의 특징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인공신경망이랑 회귀분석이랑 비슷해요. 왜? 체크할 것이 너무 많아요. 자, 인공신경망이라는 것은 가중치와 바이어스, 이걸 업데이트하는 걸 학습한다 하죠. 그죠? 자, 그래서 실제 값과 기대값 차이가 최저가 되도록 계속 역접 알고리즘을 통해서 가중치와 바이어스를 업데이트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문항을 보게 되면 역시 가중치와 관련된 부분, 또한 활성화 함수가 중요해요. 활성화 함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경계값, 그 특징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출제 포인트는요, 소프트맥스, 시그모이드입니다. 그
그다음에 또 하나 있다면 기울기 소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렐루 함수가 출제 포인트이고 간혹가다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의 범위를 물어볼 수가 있어요. 자, 요 출제 유형 관련된 부분입니다. 8번 문제 조심하도록 해요. 우리 시험 문제는요, 23년도에 한번 변경이 됐어요. 그때는 실기 파트에 단답형 문제가 있었어요. 그 단답형이 사라지고 3유형으로 바뀌었는데 바로 이 8의 문제가 단답형 문제 단골이었어요. 실기 파트에. 그래서 우리는 이거 가중합산을 하게 되거든요. 입력값과 가중치를 곱하고 바이어스, 우리 보정값을 더하게 되는 역할, 이와 같은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자, 서포트 벡터 머신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자, 서포트 벡터 머신 앞에 거랑 이 서포트 벡터 머신부터는 가중치가 확 떨어져요. 서포트 벡터 머신은 1년에 한 번 정도 가중치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세 가지 키워드가 있잖아요. 요 개념 제가 보기엔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에요.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서포트 벡터 머신은 선형 분류도 할 수 있지만 비선형 분류도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쓰는 함수가 커널 트릭인데 커널 트릭을 계산해 줄 수 있는 함수가 커널 함수예요. 우리 시험 문제의 분석 기법은 상위 카테고리가 뭐가 있냐면 과대적합이에요. 어떻게 하면 과대적합을 안 될까? 그와 관련된 오로지 그런 문제로만 채워져 있습니다. 커널 함수에서 사용하는 하이퍼 파라미터 값이 있어요. 바로 코스트와 감마가 있습니다. 이 값이 클 때 의미, 작을 때 의미, 감마가 클 때 의미, 작을 때 의미를 출제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만큼 서포트 벡터 머신은 하이퍼 파라미터 값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4과목 할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이퍼 파라미터 탐색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 값을, 최적의 값을 알기 위해서. 또한 하드 마진, 소프트 마진을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선형 SVM에서 하드와 소프트를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하드는요, 오차가 생기면 안 돼요. 소프트는요, 일부 오차를 허용해서 경계 라인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자, 아주 까탈스럽게 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허용할 것인지와 관련된 선형 SVM과 관련된 용어 정리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시험 문제에서 등장하게 돼요. 자, 여기 서포트 벡터 머신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보시면 뭐 인공신경망보다 과적합 위험이 적다라고 나와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요. SVM은요. 일단 기본 논리가 마진을 최대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공신경망보다는 이런 과대적합 위험이 적습니다. 자,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 단점이 중요해요. 여러 가지 하이퍼 파라미터, 아까 코스트와 감마가 있었잖아요. 이런 거에 민감하고 그 다음에 대용량 데이터에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탐색해서 그런 것들을 진행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 KNN 있거든요. 요 K, 앞에 K도 하이퍼 파라미터 값이에요. 이 값이 작아지면 과대적합, 이 값이 커지면 단순한 모양이 만들어져요. 과소적합. 이렇게 개념 구분하도록 합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10분만 더 하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연관성 분석은 우리 시험의 특징적인 부분인데 다른 시험에 비해서 출제 가중치가 떨어져요. 이건 이상한 거죠. 물론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 이런 계산 문제가 우리 시험 문제에서 가중치가 떨어져요. 특징점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거래 데이터를 보여주고 이런 품질 지표를 연관성 품질 지표와 관련된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를 문제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 여기 메모를 안 했는데요. 우리 연관규칙의 장단점이 오히려 넘버 원이에요. 우리 시험에서는요. 다른 것보다 연관규칙의 장단점을 물어봐요. 자, 군집 분석 넘어갔어요. 자, 군집 분석 보시면 우리 시험 문제 군집 분석은 두 문항 또는 세 문항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층과 비계층의 차이점, 그 다음에 계층적 군집에서 병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 빠르게 구분하도록 할게요. 자, 군집 분석은 크게 계층과 분할적 군집으로 구분해요. 영어를 잘 보세요. 계층은 서로 부분집합의 관계예요.
전체 집합과 부분 집합의 관계. 분할적 군집은 군집이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가 계층 관계가 아니에요. 자, 프로타입 기반은요. 중심값에 따라서 군집이 만들어져요. 분포 기반, 이거는 확률값에 따라서 만들어지고요. 밀도 기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반경에 따라서 군집이 만들어지는 형태예요. 어쨌든 간에 군집 분석은 이렇게 계층과 분할적 형태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배경 지식이에요. 시험 문제 100%짜리예요. 이런 계층적 군집 분석의 병합 방법은 이렇게 빨간색 키워드 단일, 완전, 평균, 중심, 와드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이런 병합할 때 거리 개념이 필요해요. 유클리드안, 맨하튼, 민코프스키, 표준화, 바노비스를 문제화시킬 수 있어요. 100%예요. 병합 방법과 거리 개념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100% 출제 포인트입니다. 군집 분석의 출제 포인트는 이게 있죠. 군집수를 설정해 놓고 하느냐, 설정하지 않고 하느냐가 상위 카테고리예요. 우리 지도학습의 그 분석 기법에서는 과대적합이 상위 키워드가 되는 거고, 군집 분석에서는 군집수를 설정하고 할 거냐, 설정하지 안 하고 할 거냐가 포인트입니다. 자, 밀도 기반 군집은요, K민집, 비계층적 군집 같은 경우에는 원형의 형태에 있을 때 성능이 좋아요. 기하학적인 군집을 할 때는 이런 임의의 군집, 밀도 기반 군집의 DB 스캔을 이용하게 됩니다. 해당되는 배경지식 파트이고요. 그래서 밀도 기반 군집은 군집의 수를 미리 정할 필요가 없어요. 임의 형태에 적합한 군집일 때 성능이 좋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키워드를 갖고 있습니다. 군집 분석은 비지도학습 방법이에요. 최적의 군집 수를 설정할 때 타당성 지표가 필요한데 엘보우 기법이 그 중에 하나예요. 엘보우 기법은 뭐냐면 y-값이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의 오차 제곱합이 y값입니다. 이 오차 제곱합이 변화가 없을 때 그때가 더 이상 군집 간의 이질감이 없다는 걸 의미해요. 그때 바로 팔꿈치에 엘보우 포인트라 하게 되고 이걸 통해서 x값의 군집수를 결정하는 값입니다. 계층과 비계층은 서로 다른 것이죠. 이런 출제 유형을 여러분 유념하셔야 됩니다. 수식이 물어볼 수가 있어요. 자, 범주형 자료 분석. 이거 우리 시험 문제에서 카이제곱 통계량을 이용해서 독립성, 적합성, 동질성 관련된 문항인데 출제 포인트는 이거예요. 기대 도수를 물어봐요. 개념을. 기대 도수. 기대 도수라는 건 뭐냐면 두 범주형 간에 서로 독립일 때 기대되는 도수가 여기에 나와 있는 기대 도수입니다. 그럼 독립일 때 어떻게 구해요? 분모가 전체 관측치 분의 행과 열의 합의 곱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게 기대 도수예요. 기대 도수 개념 출제 포인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 수식을 물어봐요. 자, 요 수식을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옆에 나와 있는 카이제곱 통계량 R-1과 C-1은 자유도를 의미하고 R은 우리 해당되는 행의 범주의 수, C는 컬럼의 범주의 수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카이제곱 통계량의 자유도를 얻어낼 수가 있고 수식을 물어보게 됩니다. 딴 거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 다별량 분석 기법 앞에서 했던 그 주성분 분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개념을 물어봐요. 개념. 다항회기, 다중회기, 그 다음에 다별량 분산 분석, 정중상관 분석, 공분산 분석, 요 개념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가 계속적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또는 편상관 분석, 이렇게 기법을 정의하도록 해요. 자, 시계열 분석에서는 여기 정상성의 조건 세 가지가 있고요. 비정상 시계열을 전환하는 방법 중에 하나, 분산이 일정하지 않을 때 로그 변환이 있고 평균이 일정하지 않을 때 차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각각 모형 식별하는 방법과 분해 시계열의 네 가지 요인을 출제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베이지안 기법, 아까 우리 베이지안 정리를 이용한 머신러닝 기법을 나이브 베이지 분리라고 하죠. 우리 하나 메모하도록 할까요? 하나 메모할 게 뭐가 있냐면 얘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독립 변수가 서로 독립이어야만 하는 가정 조건이 있어요. 독립 변수가 모두 서로 독립이어야만 성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게 나이브 베이스 분리입니다.
이 가정 조건이 깨지게 되면 성능이 떨어져요. 자, 그 특징 하나 이해하도록 합니다. 자, 딥러닝 분석에서 한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우리 CNN의 구조가 있는데, 자, 합성곡 은인 계층에서 벌어지는 것들이에요. 여기 특징 맵을 만들어내는 구간이 바로 합성곡 연산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5x5 픽셀을 3x3 필터를 이용해서 특징을 잡아내는 게 합성곡 연산이고, 그걸 통해서 피처 맵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근데 이런 피처 맵을 만드는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용어가 등장하게 돼요. 패딩이라는 건 원본 사이즈, 이렇게 피처 맵을 만들게 되면 특징이 작아지게 되거든요. 이걸 원본 크기 형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맨 가장자리에 0으로 채워주는 역할을 패딩이라 하게 되고, 스트라이드는 이런 픽셀 이동하는 폭을 의미하게 됩니다. 폭이 커지게 되면 이 피처 맵이 작아져요. 이런 정의가 출제가 되고, 또 한편 이와 같은 수식을 통해서요, 최종적인 피처 맵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풀링은 오히려 더 해당되는 특징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풀링 레이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RNN이 있습니다. 구조를 물어봐요. 구조를. RNN은 한 번 더 히든 스테이트가 있어서 기억을 한 번 더 활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단에 제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오래된 기억 등을 잃어버리는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과거에 있는 자료를 못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학습이 제한되죠. 우린 기억이 소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딥러닝 알고리즘을 RNN이라 하게 됩니다. 이걸 보완해 줄 수 있는 딥러닝 알고리즘이 바로 LSTM이에요. 자, 이렇게 딱 끊어서 갑니다. 자, 오토 인코더라는 것은 비지도 학습하고는 딥러닝 기법이죠. 그죠? 요 구조를 물어봐요. 요거 하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한 5분이면 끝나요, 이제. 오토 인코더는요, 인코더가 뭐냐면 특징을 축약해 주는 게 인코더고요. 디코더는 원래대로 크게 복원해 주는 게 디코더예요. 가운데 있는 게 은익증이에요. 얘는 특징을 줄여주고 다시 복원해 주는 이런 구조, 좌우 대칭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앙상블 우리 시험 문제 100%인데요. 이거 우리 시험 문제 최소 2문항이 배정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할 건 뭐냐면 배깅, 부스팅, 랜덤 포레스트, 스태킹 요 네 가지 특징을 구분하는 거예요. 제가 100%라고 했습니다. 우리 ADP와 ADSP와 다른 건 뭐냐면 우리 시험은 부스팅을 세 가지로 더 분류하게 됩니다. 에이다 부스팅,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부스팅, 마지막 스토캐스틱 부스팅으로 구분하게 되고, 요 부스팅 요 세 가지 특징을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랜덤 포레스트와 배깅의 차이점 출제 포인트고요. 스태킹과 배깅의 차이점을 구분하는 게 출제 포인트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이네요. 자, 비모스 통계 파트에서는요, 우리 해당되는 모스 통계와 비모스 통계, 서로 대응 관계에 있는 거가 출제 포인트입니다. 단일 집단에서 중위수 검정, 부호 검정, 윌콕슨의 부호 순위 검정이에요. 모스 검정은 뭐가 있죠? T 검정이 있죠. 우리 대응 비교 T 테스트는 비모스에서는 부호 검정과 윌콕슨의 부호 순위 검정이라고 해요. 두 집단의 T 테스트는 비모스에서는 윌콕슨의 순위학 검정과 KS 검정, 골버그로프, 스미노프 검정이라 하죠. 분산 분석에 대응되는 비모스 검정은 클래스카 워리스 검정이에요. 즉 모수 검정과 대응되는 비모스 검정 연계하는 문제가 출제 포인트입니다. 자, 우리 장장 3시간 동안 진행을 했고 여러분 어려운 과정 진행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 번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너무 짤막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부터 조금씩 내용을 추가해서 너무 크게 확장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나중에 마지막 점검하고 정리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과목 간의 특징, 이해도가 떨어지게 되고 여러분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의 시험에 임하게 됩니다. 따라서 너무 확장해서 범위를 넓혀가지 않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교육 자료에서 빈 여백에다가 추가적인 사항을 계속 매핑하는 상태로 확장해 가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도서의 기출 문제를 맨 마지막에 풀어보도록 합니다.
기출문제에 여러분이 과대적합되어 있으면 확장할 수가 없어요. 기출문제에 너무 몰입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험 문제에는 기출문제 활용률이 10%밖에 안 됩니다. 결코 기출문제로 여러분 합격하실 수가 없어요. 개념을 정리하고 요약하고 반복 해독을 높여서 안전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 남은 시간 2, 3일이 있다면 기출문제를 통해서 적응력을 키워주는 게 우리 시험의 특징입니다. 자, 여러분 3시간 동안 수고하셨고 4월 5일 날 좋은 기회 있길 부탁드리고 최선을 다해 주시면 우리 결과는 항상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